그 최근에 이제 그 부산 엑스포 유치, 부산시에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피란 수도 부산이라고 그래서 특히 6.25 전쟁 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이 대한민국의 보루로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승만 대통령 관저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공기관의 유적물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좀 등재를 하려는 시도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났고 임시수도 부산이라는 곳을 근거지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때 그 이야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25 전쟁을 따지게 되면 이 6.25 전쟁을 표현할 적에 토길 전쟁이란 말을 써요. 그만큼 전선이 수시로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 사상 그리고 피난민들의 고통 이런 것들이 이어졌다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유명한 사건이지만 6.25 전쟁 초반기 때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는 사건이 유명하잖아요. 꽤 오랜 기간 동안 한강 인도교 폭파 사진과 대동강철교 피난 행렬 사진이 섞여서 막 대중에게 소개가 됐었어요. 한강 인도교 폭파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 전체에서 이제 특정 구간만 딱 끊어냈었던 사건인 거고, 대동강철교 같은 경우 폭격 속에서 다리가 무너진 모습인데, 이제 사진을 보면 이제 다리는 무너져 있죠. 그 위에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건너가고 있죠 하다 보니까 이 한강 인도교 폭파랑 대동강철교 피난 행렬 사진이 이제 헷갈리게 되면서 초기 전쟁에 대해서 보다 더 좀 안 좋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좀 생산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여튼간에 이제 중요한 사실은 전쟁이 이제 국제전으로 비화가 되고 또 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 속에서 전쟁 초기 때 1차 피난 행렬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다시 올라가다 또 내려오게 되니까 2차 피난 행렬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났네 하고 막 도망갔다가 이제 괜찮아, 해결된 거 아니야? 좋아하다가 이거 완전 망했네? 또 도망가게 되고, 이 심리적 트라우마, 더불어서 단순한 심리적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가족을 안고 다 같이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영화 국제시장에 나온 것처럼 손 한 번 놓쳤다가 영원히 못 만나는 사례가 생기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나는 남겠다, 나는 떠나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찢어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가장 컸던 사건은 우리가 통상 이제 흥남철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북쪽에 정착했었던 우리나라 군대 그리고 미군도 철수를 하게 되고, 또 북쪽에서 남쪽에 자유대안을 찾아서 내려오게 되는 사람들도 같이 피난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마지막 배가 미국 상선이었었던 메르디스 빅토리오라고 해서 실제로 한 2,000명 정도 실을 수 있었던 배였는데, 그 배에 무려 14,000명이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뭐 이런 일화들도 있습니다. 1950년 12월 24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중국군의 진격에 대비해서 서울에 소개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난을 공식적으로 이제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서울 시민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신속하게 피난길에 오르는 과정들로 쭉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보다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막 밀려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정착하게 되는 공간은 부산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정부도 부산에 있는 거고, 그리고 피난민들도 부산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엄청난 난국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앞에선 싸워서 이겨나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를 안정시켜가는 과정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죠. 이 전쟁 직전에 부산 인구가 50만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쟁 이후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가장 많았었던 시점은 120만, 130만까지도 올라갔다는 기록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숫자가 조금 줄거든요. 근데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수용이 안 되니까 거제나 인근 지역으로 막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권 일대에 피난민들이 대거 유입이 되니까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1950년 10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감자 가격이 300%, 계란 가격이 316%, 묵 가격이 350%, 그리고 쌀 가격이 500%나 상승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거주할 집이 부족하게 되는 거고, 치안 문제도 생길 수 있게 되고, 또 영양소 부족으로 인한 전염병 문제도 생길 수 있게 되는 거고, 기존의 삶이 붕괴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대거 이주를 해와서 몰려들어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정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지 지금 2, 3년 된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거치고 그 모진 고난 이후에 정부가 수립된 거기 때문에 국가 자원이라는 것이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들, 더불어서 유엔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밖에 방법이 없던 거죠. 당시 상황들을 보게 되면 당시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나 위급했고 힘들었었던 상황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 원조협정 ECA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주한 미팔군이 민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군대는 다 빠졌지만 장교, 사병, 민간 전문가 약 400여 명 이상으로 구성된 민사 관련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요. 약 15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 상태에서 이 자금을 활용하면서 민사 원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죠. 당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민사 원조 프로그램이 먼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상태에서 패전국 일본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ECA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약 15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 플러스 한 700만 명 정도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사람들을 좀 구해야 된다라는 계획을 갖고 이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물론 미국과 유엔이 지원을 해주지만 미국과 유엔도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전쟁 자금과 지원 자금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긴 해주지만 한국의 문화적 특징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지원되는 자금과 그것을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잘 배치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그 유엔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서 줄다리기, 머리 맞추기, 막 토론하게 하는 정말 힘들고 고된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일단은 정부가 계산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전선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쌀을 확보할 수 있을까? 약 200만 톤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1950년 11월 1일부터 1951년 7월까지는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다. 수확 가능한 예상치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8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무섭지 않아요? 8개월 끝나고 나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선의 전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 빨리 밀고 올라가서 영토를 확보해서 이 양국을 최대한 수집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군사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편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농업 생산력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보자. 이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화학 비료를 많이 활용하면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생산량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단발령 기억하시죠? 그 당시엔 단발용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거 싫다고 하면서 자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똑같이 무슨 얘기냐면 내 나라 내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는데 화학비료가 뭐야?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원조 당국의 계획과 민중들의 농업 방식 간의 충돌이 발생을 해요.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무명, 그러니까 그 천 있죠? 이게 마치 화폐처럼 운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대가로 천을 주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 비료 사용하면 이 마을에서 살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거예요. 예. 나라사랑 쿠폰 같은 것들, 이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결국 이제 화학 비료를 정착시키는 과정이 또 이때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것도 문제지만 얼어 죽는 것도 문제다. 빨리 텐트를 공급한다. 텐트 약 2만 5천 개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가족 단위니까 125만 명 정도가 이제 살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잠잘 곳을 찾는 문제잖아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얼어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막 전쟁 때 겨울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의류, 담요, 속옷, 양말, 기저귀, 그리고 솜이 들어간 외투, 뭐 솜이불, 울담요 이렇게 되게 많이 필요했거든요. 결국 이제 양모담요 300만 개를 또 수입해오는 과정들을 또 거치게 되고 심지어 또 이불을 덮고 자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것도 계산을 해보니까 약 6,200만 야드의 무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생산 기준으로 봤었을 때 3,000만 야드 정도는 한국에서 생산이 가능한데 나머지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선 계속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한테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 미국 정부 입장에선 야 지금 앞에서 전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야 우리나라도 예산이 있어 이러면서 막 회의를 해서 이제 그럼 이거 아이디어를 내보죠. 뭐 이런 어떤 합의 과정들이 진행이 됐었다라고 또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정도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위생 문제하고 전염병 문제가 또 되게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물물 같은 게 위생적인 부분에서 훨씬 관리를 더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 피난 전쟁 와중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물물이라든지 고인물에 대한 관리가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 호수, 오물, 배설물 이 관리를 또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전쟁 전에도 이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보건부에서 막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고, 국방부랑 합의를 해서 항공기로 구충제를 살포하자. 아주 조금 과장하면 전투기가 떠가지고 저공 비행을 하면서 구충제를 싹 뿌리는, 뭐든지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또 이제 미군 공공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이제 유닛을 설정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나 한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의료대 딱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한 유닛이 한 달에 10만 명을 보살필 수 있어야 하고, 그 비용을 약 8,200달러로 책정을 했는데, 계획 세워놨었던 미군도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 보건부도 지금 당장 하수도 만드는 것도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또 이제 이번에는 유엔 민간 구호 계획이라고 해서 CRIK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를 통해서 이제 약품 공급을 이제 받아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하려는 상황으로 되게 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1952년 4월 7일 각 시와 군의 유엔 세계 보건의 날 행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마치 전방에서 우리가 이 북괴와 맞서 싸우듯이 후방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살려야 된다. 거의 뭐 이런 전투 행위를 보면 됩니다. 책자 3만 권, 포스터 5,000매를 배포하고요. 위생을 강조하는 전단과 이 당시 굉장히 드물었었던 영상 자료들까지 활용을 하면서 영상기도 막 돌리고, 4월 7일에는 도로 청소, 그리고 8일에는 개인 건강과 위생을 극복하는 날, 9일에는 동네에 있는 우물과 물을 소독하는 날, 10일에는 음식 위생, 11일은 화장실 위생, 12일에는 해충 구제 및 하천 청소, 13일에는 다시 가장 중요했었던 쥐잡기. 장난 아니죠, 그렇죠? 심지어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정부가 경찰권까지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찰하면 치안 유지라든지 교통경위 같은 걸 생각하는데, 이때는 경찰 위생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백 명의 남녀를 동원해서 각 동별 청소 운동, 청소합시다, 청소합시다, 뭐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요. 이 흐름과 맞춰서 유엔 민간 원조 사령부에선 야 이런 얘기하면 이제 어르신들은 막 눈물 나시면서 옛날에 회고하실 텐데, DDT 파우더, 손 분무기 등을 배분했고, 작동법에 대한 훈련도 실시하면서 이제 쓰레기 폐기장, 분뇨 처리장 등의 이제 DDT 용액을 살포하는 행사들, 이런 것들도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알아서 잘 꾸린다라면, 이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아젠다를 설정하고 정부가 강조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가운데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면서 마치 전방에서 우리가 전투를 통해 승리하듯 후방에서 우리 스스로 위생을 쟁취하고 우리 안전을 쟁취하는 이런 싸움을 이제 정부가 해나가는 거죠. 저희가 또 저력의 민족 아닙니까?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최악의 상황에도 공부를 해야 된다. 아, 이게 또 하나 빛나는 순간입니다. 왜냐면 지금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것이고, 일어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들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금 부국강병으로 간다. 이 정신이 6.25 전쟁 중에서도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되게 흥미로운 게 1951년 1월달 문교부가 전시 교육 방침을 제시하게 됩니다. 전쟁터인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때지만 아이들은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부산 일대에 학교를 새롭게 다 지으면 좋은데 불가능하잖아요. 숲속, 하천 근방, 그리고 광장 등 적당한 곳을 선택해서 교육을 진행한다. 현실적으로 정식적인 교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 방침과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테니까 그 안에서라도 계속 이제 교육을 시키자.
부산시에서는 49,000여 명의 학생이 이제 75개 학교에서 공부를 배웠고요. 거제, 제주, 강원, 대구, 대전, 수원, 밀양 등지의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당연히 교실은 부족했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자기 사택을 개방한다라든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돗자리 좀 이렇게 깔려있는 조그만 방에서 한 7, 80명이 모여서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막 공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전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여러 공부와 교육 과정이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전시 독본이라는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침략자는 누구냐, 자유와 투쟁, 결의를 구원하는 정신, 뭐 이런 어떤 호국 정신이 강조되던 책들이 많이 발간돼 있었고요. 5, 6학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우리나라와 국제연합 이런 또 단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이 당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관계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교육들도 좀 같이 이제 볼 수 있었다라는 것도 좀 인상적인 측면이다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미국이나 유엔의 원조가 없었으면 우리가 버티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러한 원조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민과 관이 아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들. 그러니까 정부는 정책을 제시하고 사실 국민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 이슈들이 있었지만 제가 마지막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단순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 좋은 날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좋은 날 반드시 왔었을 때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내 새끼들은 교육 잘 시켜서 우리나라 정말 좀 좋은 나라 만들고 싶다. 이런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옛날 이야기 속에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근현대사 쪽으로 오게 되면 우리의 정말 삶과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과 땀과 노력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함께 담겨져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인식한다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엑스포 유치나 문화유산 등재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마련해본 정말 색다른 시간이었습니다.